자, 세 번째 절차 집행인데, 집행은 크게 이제 목적을 둘러삼아요. 뒤에, 자, 크게는 두 개가 뭐냐면 집행상 목적. 개념 별거 없죠? 국회에서 심의 끝난 예산을 실현에 옮기는 과정이 집행이고, 크게는 이제 이렇게 통제하는 방안과 통제. 됐다. 갑자기 사라졌나 생겨가지고. 다시 할게, 다시. 예, 화면이 사라졌다가 다시 뜨면. 예, 그렇게 나 몰랐어. 예, 예. 자, 집행 보겠습니다. 집행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집행은 국회 심의 의결 끝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고, 집행 그러면 크게 목적을 둘로 구분해요. 하나는 통제하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통제 방안이 있을 거고, 통제 방안. 그러니까 항상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통제, 그 다음에 신축성 유지, 이 방안을 묻는 게 가장 기본이. 이렇게. 굳이 문제가 다르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즉, 다음 예산 집행 내용이 다 성격 다른 거 물어봤을 때 알아서 통제,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이쪽에 있는 내용들인데, 앞에 많이 봤던 말이죠. 이용, 전용, 뭐, 이체, 이월, 계속 비, 예비비. 되게 낯이 익은 게 주로 나온 것 같아요. 볼까요? 자, 이용은 뭐라고 개념을 정의했더라? 이용이란 입법 과목인 장관한간의 용통이지. 자, 입법 과목 그러면 장관항이었죠. 장관한간의 상호 융통이었어요. 융통을 해요. 융통선 방안이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신 이용은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 자, 국회의 승인 또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거예요. 자,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전용은 뭐라고? 행정 과목인 세항목 간의 요 세항과 목 간의 상호 융통이죠. 그러면 행정 과목이니까 굳이 국회의 의견은 필요가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의견은 필요가 없이 정부 내부적으로 기재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승인 받으면 돼. 그러니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냐 없냐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 이렇게. 지금은 개념이 중요하고 문제가 좀 어렵거나 깊이 나올 때 뒤에 국회의 승인을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체. 이체는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 평상시? 계좌 이체 하듯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로 정부 조직법 바뀌면 그 사무에 대한 책임 소관도 변해. 즉 권한이 바뀌게 돼. 권한이 바뀌면 예산도 바뀌어요. 이게 이체의 내용인데, 주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권한과 직무에 변동이 생기면 예산도 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면 목적은 변해 안 변해?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자, 목적은 변하지 않고 책임 소관이 바뀌는 거예요. 책임 소관이 바뀐다. 자, 만약에 과거에 국민안전처가 있었는데 국민안전처가 정권 바뀌면서 폐지가 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소방 기능과 희양 경찰 기능을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줬단 말이지. 그러면 안전처가 폐지가 되면서 소방 기능은 행안부 소방청으로 이관이 되고 희양 경찰 기능은 해수부로 갔어요. 그러면 예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이체라고 불러요. 이체. 목적은 똑같죠. 소방에 쓸 거고 희양 경찰에 쓸 거니까. 단지 그 예산에 대한 주체가 바뀌었지. 이체. 주체가 지금 바뀐 거예요. 목적은 변하지 않은 채. 이게 이체다. 됐죠? 이체. 평소에 쓰는 말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계좌 이체란 말. 아빠가 내 통장에 계좌로 이체하면서 등록금을 내래. 그러면 아빠의 통장에 있던 돈이 내 통장에 온 거잖아, 이체가. 그러면 주체가 바뀌었잖아. 통장 주체가. 돈에 대한 주체가. 아빠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하지만 목적은 똑같죠.
등록비 내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이체다. 2월은 달을 옮긴다. 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명시 2월이 있고요. 명시 2월. 하나가 사고율이 있다. 여러분 다 돼가요? 다 돼가. 자, 좀만 참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근하면 한번 봤기 때문에 쉬워지는 것처럼 한 번 더 보면 더 쉬워지고 더 보면 더 쉬워져요. 나중에는 아주 쉬워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자, 명확히 보여서 넘기는 거고 이놈은 사고 때문에 넘기는 거예요. 사고 때문에. 자, 예산을 짤 때, 편성을 할 때 2018년도에는 내는 거를 예산을 짠다 했죠. 편성을 하고. 그렇죠? 흘러간다 쳐볼게. 2020년, 21년 이런 식으로. 자,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때 가서 예산이 집행이 다 돼야 되는데 이때 다 지출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것이 미리 예측이 돼요. 이렇게. 그 사업에 쓸 돈이고 분명히 쓰긴 쓸 건데 봤더니 다 못 쓸 것 같아. 다 못 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다 쓸 것 같아. 그때는 아예 예산 문서에 명시하는 거예요. 이 돈은 편성할 때부터 자, 우리가 이 돈은 이 예산은 이때 다 못 쓰니 이때 쓰겠다라고 명시해서 넘기는 게 명시이월비예요. 명시이월비. 얘는 뭐냐면 자, 편성할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어요. 막상 집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천재지변 같은 게 발생해서 이때 다 못 쓰고 이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고율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사고라는 자체가 예상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넘어간 거예요. 미리 예상이 안 된 채. 자, 명시이월은 국회에 승인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은 거야.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넘기는 거고 이놈은 승인을 안 받고 넘긴 거예요.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산의 원칙을 때 했던 사전 의결원칙의 예외 중에서 이게 나와. 사고이월이. 이놈은 사전에 의결을 안 받고 넘어갔잖아. 이렇게 안 받고 넘었잖아. 이놈은 받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2월 자체는 달을 넘기는 거니까 한정성 원칙의 예외예요. 기간의 한정을 넘어선 거니까. 1년을 넘어섰으니까요. 하지만 차이점은 이거는 승인을 받은 거고 안 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다르냐면 봐요. 잘 들으셔야 돼.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자, 이때는 이제 명시해서 넘겼잖아요. 근데 이때 쓰려고 했는데 이때 불가피하게 다 못 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겨. 이게 제차 2월이야. 제차 2월. 근데 이거는 돼. 자, 명시 2월비는 제차 2월이 돼요. 근데 한번 사고로 넘긴 2월비는 제차 사고 2월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사고 2월은 한 번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고 2월은 한 번만. 사고는 한 번만. 이렇게. 어렵지 않죠? 사고는 한 번만. 그럼 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고 2월비. 그렇지? 그래서 시험 나오면 이만큼 기본으로 해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큰 어려움 없어. 이용, 뭐 전용, 이체, 이월 그냥 계속 그냥 느낌상 봤던 거기도 하고 단어만 풀어주면 돼. 직영한다면 옮겨 쓰고 뭐 돌려 쓰고 이거야. 주체를 옮기고 달을 옮기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용, 전용, 이체, 이월. 제가 그랬죠 앞에서 예산에 원칙에 있는 것을 해놓으시면 뒤가 쉬워진다라고. 그 내용이야 지금. 자, 이제 세 번째 계속비. 말이 뭐예요? 계속되는 비용. 계속비. 계속되는 비용. 처음부터 완성에 5년짜리 사업이에요. 1년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 돼서 수년을 요하는 앞에 항상 있는 말이에요. 완성 또는 완공에 수년이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통 5년짜리 사업이야. 총액과 그리고 연부액을 미리 정해줘요. 연부액을 이렇게. 그러니까 총 얼마가 들어간다. 총 1,000억이다. 그래놓고 해마다 얼마 들어간다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매해 들어가는 돈이 2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무 예산을 1년으로 고집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길게 해주는 거예요. 길게. 보통 좀 깐깐하게 하려면 1년만 받으라고 할 거 아니야. 부모님 여러분 통제하려고 하면 길게 안 줘요. 항상 짧게 주는 거지. 뭐 이번 달 얼마? 얼마 주겠다는 거고, 길게 주겠다는 것은 나름은 좀 봐주는 거예요. 총 얼마? 그래, 네 앞으로 5년간 용돈 줄게. 총 얼마 준다. 그리고 매달 얼마 줄게. 미리 딱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자, 예비비. 예비로 두는 비용, 예비비. 우리 일반 비상금 같은 거. 비상금. 자, 그러면 예비비는 특징이 있다면 금액이 일반회계 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예요. 일반회계의 1% 이내로 계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이란 말도 의미가 있네. 뭐가 아니고 특별회계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예 법으로 숫자가 나와 있다. 1% 이내라고. 1% 이내. 이게 예비비.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예비비는 총액은 국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총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두는 것이고 지출은 그냥 하는 거야. 나중에 쓴 내용만 사후에 승인받으면 돼. 그러니까 지출 후에는 나중에 이거를 사후에 승인을 받는 상황이에요. 사전 말고 사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됐죠? 자, 이만큼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유지 방안.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이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것들. 하나 그나마 좀 추가한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 여러분. 국고, 채무, 부담행위. 자, 지금 이런 걸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해놔야 다음 때 좀 편해져요, 여러분. 다음 때. 그래서 일단 편을 좀 잘 봐놓자. 차근차근 풀어보자. 국고. 뭐죠, 국고가? 나라 금고, 국고를 믿고 채무를, 즉, 빚을 부담하도록 해주는 거야. 아빠가, 야, 너 나 믿고 가서 써? 카드 주는 거야. 갖다 써. 카드를 긁는 거는 지금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잖아요. 그치? 당장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채무만 지고 오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국고, 채무, 부담행위는 지출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채무에 부담만 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하셔야 돼. 쓸 때는 지금 당장 이제 엄마랑 나랑 동업을 해요. 동업하는데 이제 내가 이번 달에 식당을 한다 신다면 설비를 할 계획이야. 내가 오늘 가서 업자를 만나서 견적을 보고 설명할 상황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가서 그 업자 만나서 사인하고 올게요. 엄마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서 주라고 한 게 아니고 가서 채무만 지고 오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3개월 지나면 한 달 뒤에 돈을 주는 거거든. 오늘은 그냥 빚만 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야. 채무만 부담하는 거라고. 그러면 실제 지출은 다음 달에 가져주거나 내년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출을 써라가 아니고 채무만 지고 와. 채무 부담을 하고 와. 이런 뜻이. 됐죠? 이게 국고 채무 부담행위의 내용이다. 내용이 이제 많아 보이죠? 자, 앞에 했던 거라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 됐지?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예산 집행의 의미가 총 두 가지라 했지. 통제. 하나는 신축성 유지니까. 그러면 이와 대비되는 게 이제 통제 방안이라면 자, 통제 방안은 이게 이제 원래는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없나 봐, 그렇지? 여기 있었구나, 참. 넘어갔구나, 제가. 원래 순서가 통제가 먼저거든. 통제 이렇게 먼저. 그러면 통제하는 가장 대표가 뭐냐면 배정과 재배정이야. 배정과 재배정. 배정, 재배정.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왜냐면 나머지는 보고해라, 통제하겠다. 딱 봐도 통제거든. 근데
배정과 재배정은 이게 왜 통제인지가 좀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예산 집행의 첫 출발점 누구일까요? 계재부 장관. 왜? 집행 총괄하잖아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거는 기재부 장관한테 이제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럼 기재부가 이제 예산을 실시하는 거야. 스타트하는 곳이 기재부야. 배정한다는 것은 이거죠. 배정은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관한테 예산을 주는 게 배정이에요. 배정? 그러면 이게 왜 통제냐 이거지? 주긴 주는데 왜 배정이야? 이게 통제야. 왜냐면 그 사업의 진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그 사업의 진도가 안 나가면 예산을 안 줘요. 진도 나갔어? 주는 거야. 나갔어? 주는 거야. 엄마가 용돈을 주는데 의결이 돼 있어요. 이번 달에 20만 원 주겠다. 해놓은 거야. 근데 바로 안 주고 배정 안 하고 공부의 진도를 맞춰주는 거야. 진도 나갔어? 이만큼. 나갔냐고? 이만큼. 통제하겠다는 거야. 미리 주면 막 쓸까 봐. 통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배정. 그래서 사업의 어떤 진도와 그다음에 예산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자금을. 그러면 자, 재배정은 뭐냐면 다시 받은 돈 이제. 중앙 관서의 장들이 그렇게 받은 돈을 마찬가지 자기 밑에 산하 기관에 줄 때 같게 주는 거야. 받았어. 우리 돈들에게 받은 거야 지금. 줄 때 마찬가지로. 진도 나갔어? 나가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하고 사업의 흐름을 맞춰가기 위함이에요. 통제하겠다는 거야. 통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배정, 재배정. 나머지는 별거 없죠. 기록, 보고, 의무, 계약, 통제 또는 다른 말로 이런 것들. 지출, 원인행위, 통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지출의 원인이 생긴 거잖아. 지출 원인이. 그 계약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또 주의,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신축성 유지 방안인데 그거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니까요. 그러니까 채무에 부담할 권한 자체를 막는 거예요. 그것도 통제하겠다는 거거든. 통제 이런 식으로. 또는 정원과 보수 통제하겠다는 거지. 통제. 다 이게 통제야. 뭐 장부 비치해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국회 보고해 통제하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통제는 내용상 별거 없어요. 이만큼 하면 끝나는 거지. 이제 나중에 가면 이런 게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 자, 타당성을 조사해요. 예비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왜? 신중히 하려고.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전에 예비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으면 하다가 잘못되어도 큰 충격이 아니지만 큰 사업이거든. 5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좀 예비로 타당성을 좀 따져보는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큰 문제 없으면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예요. 자, 단독 시험은 얘가 나오거든, 얘가. 나중에 하시면 돼. 지금은 제가 일부러 언급만 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좀 심화할 때, 좀 깊이 연구할 때 추가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됐죠? 그래서 통제, 집행은 딱 두 가지 목적으로 보자. 두 가지. 통제.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나머지는 물론 더 깊이 있는 것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은 보면 알아. 제가 말하는 보면 안다는 것은 굳이 이 많은 용어들을요, 또 암기하려고 한다고. 보세요. 수입의 특례. 이런 말 써요. 자, 지출의 특례. 무슨 말이? 수입의 특별한 케이스죠. 특례. 그치? 또, 지출의 특별한 케이스예요. 여기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말도 어려워요. 선금급, 계산급. 나와요. 과년도 지출. 과년도, 지난년도야. 지난년도 지출 또는 과년도 수입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분명히 어려워요. 미리 주는 돈이고 대충 계산해 주는 돈이에요. 이게. 다음 중 수입의 특례가 아닌 것이면 나와. 그럼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왜냐면 잘 보세요. 자, 시험에 나왔다 쳐볼게요. 다음 중 수입의 특례가 아닌 것을 물어봤다면 1번 선금급, 2번 계상급, 뭐 3번 선수금. 그러면 답은 당연히 2지. 왜요? 여러분, 수입의, 이게 지출? 이게 수입하고 지출이 되고 또 지출의 특례다. 쓰는 거니까 지금. 지출의 특례 쳐볼게. 지출의 특례. 다 쓰는 거야, 지금. 수입 말고 지출. 그러면, 선수금은 무슨 말이야, 선수금은? 미리 받는 거야. 받는 건 수입이잖아요. 이거는 쓰는 거고요. 그치? 받는 거, 쓰는 거 다르잖아. 그럼 다 이해가 돼요. 이들은 다 맞는 내용들이고. 제 말은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한자를 풀면 돼요. 주는 거, 쓰는 거. 이놈은 받는 거, 선수로 받는 돈이야. 미리 받는 돈이기 때문에 수입의 특례 이렇게. 지출 말고 어때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너무 그걸 암기하려고 맘먹으면 힘들어져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 용어를 풀면 돼요. 대신 이제 이건 암기하셔야지. 이용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입법 과목끼리 용통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하지만 일단 먼저 풀면 돼요. 옮겨 쓰고 용통이니까. 돌려 쓰고 용통하는 거니까. 주체를 바꾸고 달을 옮기고 뭐 이런 거거든. 그쵸? 계속되는 돈이야. 5년간. 총 매 이렇게. 예비로 드는 돈, 일반액의 1%로 이렇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거는 낯선 단어이지 어렵진 않다. 오히려 보다 보면 참 단순하기 때문에. 시험은 이용과 전형을 바꾼다거나 이러거든. 이체를 또 다른 거나 바꾸거나 이러거든. 그냥 개념을 충실히 해놓으면 다 풀리게 돼 있다. 자, 이게 세 번째 단계인 집행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종료되는 상황. 결산과 회계다. 결산 자체가 1년 동안에 이제 정부가 쓰고 들어오고 어떤 것을 확정적 개수로 표시하는 게 결산. 예산은 예정적 계산이지만 결산은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결산. 결산. 그리고 이제 회계를 검사하기도 하고, 검사.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회계 검사에 대해서는요, 또는 결산에 대해서는요, 용어를 두 개를, 규문을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결산에 대해서, 또는 회계에 대해서. 자, 결산 총괄 기관이 어디죠? 총괄 기관은 기재부. 기재부. 결산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은 어디까? 결산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은 감사원. 승인하는 것은 승인은 국회. 좀 다르죠, 다 느낌이. 다뤄놓으셔야 돼요. 결산 총괄 부서를 뭐라 부르죠? 국고 수지 총괄기관. 결산 회계 총괄할 때. 그 다음에 감사원은 이런 회계를 검사하거나 또는 결산을 확인 검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국회는 이거를 승인해 주는 곳이고. 그러니까 다 쓴 것을 국회에 내면 국회에서 보고 오케이 하면 정부는 책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회계검사의 기본 내용으로 보시면 돼. 그러면 결산도 여러분 절차가 있지 않을까? 절차가? 그치? 자, 요 결산에 대한 절차 좀 봐볼게요. 절차. 모든 과정에, 모든 내용의 절차는 늘 시험에 나올 만한 한 것이니까. 편상도 절차 봤잖아요. 뭐 어떻게? 135, 120 또는 90으로. 그리고 심의도 봤잖아. 심의도. 시상이, 본회의 30으로. 자, 반복하시면 입에 팍 들어와요, 여러분. 135, 120 또는 90. 그리고 시상에, 본회의 30. 자, 결산도 있다. 절차가. 자, 이렇게 한번 메모해 둘게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돼 있어요. 5월이고. 자, 2월 10일이 있어요. 2월 10일. 이게 출납기한이라고 불러요. 출납기한. 용어. 그러니까 출납사물을 끝내야 될 시간이 출납기한이고 우리는 2월 10일까지 돼 있다. 2월 10일. 그러니까 1년간, 이전에 1년간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결산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2월 10일까지 주는 거예요. 그 시중은행이 9시에서 4시까지 영업하고 문 닫고 바로 집에 가든가? 아니죠. 그날 거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 저녁 7시라면 그게 7시 계획이지. 1년간에 했던 여러 가지 뭐 주고받는 과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한 40일 주는 거예요. 40일. 1월 10일까지. 이렇게. 그러면 자, 2월 말까지는 모든 중앙관세의 장들이 기재부 장관한테 결산 보고서를 보내와요. 자, 중앙관서의 장들이 기재부 장관한테 자기 부서의 결산 상황을 보내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모아서 기재부 장관은 4월 10일까지 이거를 감사원에 검사를 보내요. 감사원에다가. 검사 요청이에요. 검사. 회계 검사 요청합니다. 그럼 감사원은 검사해서 이거를 5월 20일까지 다시 기재부에 회부해줘요. 기재부한테.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이제 내부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고 의장인 대통령 승인받아서 이거를 국회에 내는 시한이 5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 이거를 이제 국회에 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부는 역할이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국회에서 상임위가 예비심사하고 그리고 예결위가 종합심사를 한 다음에 본회의장 가서 탕탕탕 하면 정부는 책임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결산 절차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되게 많죠. 지금은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10, 20, 31일. 10, 20, 31일로 남겨놓을게요. 10, 그건 10은 4월 10일. 20은 4월 20일. 그리고 30일은 5월 30일 이렇게. 10, 20, 31일 이렇게. 이게 결산 절차예요. 됐지? 자, 지금 해놓으면 다음에 할 때 정말 큰 부담이 안 돼요. 줄게 돼. 그러니까 노력을 해놓으시면 돼요. 이 자체가 제가 말하지만 완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해. 해서 좀 부족해도 다음에 충분히 보충이 돼.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읽고 노력은 하자. 그럼 다음을 위한 큰 발판 될 거니까. 됐죠? 이게 결산 절차였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예산 과정을 지금 보는 중인데 이제 다 끝나네. 그치? 편성부터 심의, 집행, 계산까지 끝납니다. 나중에는 이제 감사원의 뭐 지위, 감사원의 뭐 기능 같은 거 다 하셔야 돼. 지금은 이제 그게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안 받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로 더 중요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회계. 자, 우리나라 회계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드러나 보세요. 우리는 현재 복식부기 그리고 발생주의로 회계가 바뀌었어요. 지금 발생주의 회계 방식으로 이렇게 복식부기 발생주의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게 과거에는 뭐였냐면 이게 단식부기였고 이게 현금주의였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자, 과거의 단식부기하고 현금주의에서 지금의 복식부기랑 발생도 바뀌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은 회계학이라서 깊이는 잘 안 내지만 안 내야 되지만 나오긴 나와. 근데 그것도 구급 때 많이 나와. 특히 국가직급 때 많이 나와. 국가직에서 이렇게. 그래서 가급적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거구나 느낌 딱 보더라도 거래 한 면만을 쓰는 거고 거래 양면을 쓰는 거예요. 누가 당연히 복식, 단식 뭐가 더 복잡해 보이나요? 복잡해 보여. 간단해 보여.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덜 들고 이런 식이야. 대신 더 정확하거든. 이런 식으로. 금방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주 깊이 있는 회계학 지식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니까 그것만 나중에 알고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말 저 이야기 편하도록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들어놓으시면 돼. 발생주의, 복식부기 이게 중앙과 지방 다 도입됐기 때문에 그것만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예산제도 볼 건데 자, 예산제도 개혁인데요.
참고로 이 예산 제도의 개혁은 다른 말로 예산 편성법이 바뀌었다 보시면 돼. 정부가 예산을 짜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배웠던 우리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나왔던 합리주의하고 점중주의 기억나죠? 즉 합리 모형, 점중 모형이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기본은 이런 점중주의 예산 결정 방식에서요. 자, 이게 합리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 자, 점중주의 예산 결정 방식에서 합리주의 예산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 점중주의라는 것은 약간 정치적 원리가 적용되는 정치 원리고 합리는 경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 용어를 봐도 여러분, 점정 그러면 늘 정치랑 관계 있고, 그 다음에 합리가 보이면 무조건 경제 논리, 합리적 경제 나듯이.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 제도가 있다면 그게 바로 앞에 두 가지, 요 LIBS하고 PBS고, 여기 있는 게 PPBS하고 GBB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산이 개혁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흐름이. 그러니까 정치 논리? 다른 말로 정치적 합리성도 고려하는 거고, 여러분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산 짜는데 여러분 효율성 중심의 편성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 형평성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예산 편성법이니까. 자,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품목별, 여러분 성과주의요, 이러면 뭐 계획 예산이요, 이러면 영기준, 제로 베이스, 영기준. 이래. 앞에 제가 예산 기능할 때 했던 말 아마 잠깐 기억날지 모르겠다. 예산의 기능 그러면 정치적 기능, 법적 기능, 행정적 기능, 경제적 기능 할 때 행정적 기능이 다시 나눴더니 통제, 관리, 기획, 참여, 감축이 있었죠. 그게 지금 나올 거예요. 통제, 관리, 기획, 감축, 지향점이거든요. 이렇게. 교재에는 그냥 기본적인 그 글들을 다 써놨어요. 도입되는 배경이라든지, 문화의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편성법을 제가 다 풀어 써놨지만,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각 예산 제도마다의 장점, 단점, 장점, 단점을 다 물어봐. 근데 사실은 원래 기본서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이거를 알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다 해놓기 바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전제는 편성법이라는 사실. 행정부에 있는 그 예산실에 있는 예산 사정관들이나 또는 그 예산 담당 부서에서 짜는 방식이 이렇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이거부터 볼게요. LIBS부터. LIBS. 품목별 예산 제도예요. 오늘 공부하시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남한테 말로 설명을 해야,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공부한 것이지, 공부한 사항을 나만 머리에서만 알고 말을 못한다?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못 써먹어요. 내가 지금 공부한 것들은 반드시 내가 말로 설명 가능토록 준비해 두시고, 내가 일부러라도 옆에 있는 친구는 별로 안 궁금해해요. 근데 너 이거 알고 싶지 않아? 자꾸 궁금하게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그게 친구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랑 밥 먹다가 너 그거 알아? 있잖아. 그거 알아? 영어로 뭐라 해? You know what? 있잖아. 물어보는 거야. 뭐? 품목은 뭔지 알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뭔데? 설명해 주는 거지. 품목이란 아이템, 지출 대상인데 장관, 항상, 목이 그 목이다. 예산을 짜는데 그 품목으로 짠다는 거야. 품목별로 짠데. 그럼 이 품목이란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지출 대상이에요. 내가 어떤 품목에 얼마나 쓰겠다라고 짜는 거예요. 지출할 대상으로 짜는 거예요. 대상으로. 즉 어떤 품목에 얼마나 투입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투입 중심이거든요. 투입 중심. 어떤 품목에 얼마를 하겠다. 투입 중심. 그럼 중심이 투입이니까 뭘은 몰라요. 산출은 몰라요. 중요한 특징이다. 투입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산출은 파악이 안 돼요. 오로지 구입했다 끝이.
그럼 우리가 투입 때 산출을 뭐라 부르죠? 능률이죠. 또는 효율성. 능률 또는 효율성인데 이거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오로지 투입만 알아요. 여러분이 용돈을 짤 때 엄마한테 요구할 때 엄마 내가 어떤 품목이 얼마 쓸 거야? 이번 달에 내가 뭐 한 달에 하루에 커피 한 잔에서 커피 총 25잔 곱하기 뭐 2,000원 해서 뭐 한 5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복사비가 얼마 들어? 얼마. 밥값이 얼마인데 얼마. 이렇게 제출할 대상을 일목요연하게 쭉 나란다 한 다음에 거기에 얼마 더해서 다 주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품목별입니다. 품목. 항상 여러분 품목자가 보이면 가장 큰 특징은 책임, 통제. 대신 단점은 성과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재량도 별로 없어. 그것만 사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게 예산제도의 특징이다. 자, 이렇게 짠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 요놈은 지향점이 통제거든요. 관심 딴 데 없어요. 오로지 통제 지향이니까요. 이런 거예요. 통제다, 통제. 너무 성과를 모르니 좀 성과 좀 알아보자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예요.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자, 이놈은 짜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일단은 기능을 먼저 해. 기능, 그리고 사업, 그리고 활동, 그리고 여기다가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를 내요.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짜는 거예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틀을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험에 나오면 다른 거랑 섞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만약에 예를 설명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뭐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기능을 나누고 사업을 더 나누고 활동을 나눈 다음에 업무량과 원가를 곱해서 짠다. 기능별 분류, 아까 기능별 분류. 시민을 위한 분류가 여기 들어와요, 지금. 자, A라는 기능, B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세분화시켜요, 사업을 이렇게. A1, A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활동을 쭉 나눠. 그 다음에 활동별로 업무량 곱하기 원가를 곱해서 예산 짜면 돼. 자, 도로 사업한다. 도로 사업하는데 포장을 해야 돼. 뭐 청소해야 돼. 그러면 자, 포장하는데 업무량이 막 1km 포장이야. 1km. 그러면 단위는 킬로미터고, 뭐 1km당 무슨 1억 든다. 그러면 뭐 좀 10km라면 10억 이렇게. 그러니까 10억을 들여서 뭐 한 거예요? 10억 들여서 1km를 포장한 거죠. 포장.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뭐 했는 걸 알 수가 있네. 얘는 성과를 알 수가 있네요. 투입 때 산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과주의 예산 제도예요. 이놈은 지향점이 관리지향이거든. 관리지향. 이런 식으로.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 편성할 때 쓰는 용어들이야. 편성할 때 용어 알아야 다음에 이해가 돼. 일단은. 자, 기능을 더 나눈 게 사업. 앞에 배웠던 기능별 분류를 알았다면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이해하기 쉬운 예산 제도예요. 왜냐하면 돈 들여서 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경찰이 순찰, 방범 사업에 순찰을 드는데 순찰을 하루에 10번 돌아, 10회. 곱하기 1회당 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나와 이렇게. 3만 원 들여서 10번 돌았다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성과주의 예산제도예요. 성과주의. 메모 잘 해놨다가 자꾸 반복하시면 이해가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됐어요. 재무부서에 갔어요.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 예산을 짜오래. 편성하라는 얘기지. 편성하라. 짜오는데 성과주의로 짜오라 그런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업무량 곱하기 원가로 짜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업무량 얼마고 그러면 그 업무당 원가가 단위가 생겨.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면 돼. 그래서 예산 요청하면 돼. 이게 성과주의 예산제도거든. 자, 그 다음이 계획예산제도. 계획예산. PPBS.
풀어주면 돼.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지팅 시스템이에요. 자, 플래닝이 뭐냐면 조직의 목표를 말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짜는 거야. 사업 구조야, 사업 구조. 플래닝,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으로 짜는 거야. 프로그램은 사업 구조인데, 프로그램 카테고리, 프로그램 서브 카테고리, 프로그램 엘리먼트를 짜서 기간을 길게 5년짜리 짜는 거야. 그래서 예산을 짜.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을 구성해. 사업 구성을 하고 그 사업을 더 세분하게 쪼개고, 그리고 또 이 세부 사업을 또 막 요소별로 쪼갠 다음에 각 요소별로 비용이 얼마요, 편익이 얼마인지를 분석한 다음에 급한 곳에 먼저 주는 거야. 예산을 급한 곳에 먼저 주고 안 급한 것들은 나중에 주는 방식으로 짜는 거예요. 그것도 5년짜리를. 그래서 예산을 줄면 돼요. 얼마 이렇게. 자, 머릿속에 이 내용이 지금 복잡해 보이나요? 아니면 간단해 보이나요? 짜는 과정이 복잡해 보여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장기 목표야.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을, 이게 사업이야. 사업 구조인데 프로그래밍 사업 구조에 를 짜는데 이거를 쪼개는 거야. 카테고리. 더 쪼개요. 서브 카테고리. 그리고 엘리먼트로. 세부 3요소들이거든. 이거를 비용이 얼마요? 각. 그 다음에 편익을 다 따진 다음에 5년짜리 계획을 짜는 거야. 얼마나 복잡하냐고. 이 복잡한 과정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몰라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국회는 쉬울까?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을 딱 머리에 넣으려. 어렵다. 우리는 기획지향인데 지향점 기획지향. 이렇게 어려워서 국회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왜냐면 이렇게 짜서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보고 할 말이 없는 거 뭐 알아야지 할 말 할 거 아니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모르잖아요. 국회를 약화시켰어요. 국회 기능을. 국회라는 곳은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이게 계획 예산 제도예요. 용어가 프로그램 카테고리, 프로그램 서브 카테고리, 그런 용어만 봐도 이게 계획 예산이구나가 나와야 돼. 계획 예산, 카테고리, 프로그램 서브 카테고리, 용어상, 업무량, 원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 연계준 예산제도, 제로 베이스 버지트, 제로 베이스 버지트.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제로 베이스야 무슨 말이지? 기준이 없어. 해오던 사업이든 아니면 신규 사업이든 간에 다 해마다 검토를 서로 받는 거예요.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해마다 검토를 얘랑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우선순위가 밀리면 그 사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짜요. 자, 짜는 과정이, 자, 디시전 유니트라는 게 있어요. 의사결정 단위. 기억하세요? 디사이드의 명사형이야. 디시전 유니트. 그 다음에 디시전 패키지. 그리고 랭킹. 이게 우선순위 선정한다는 얘기죠. 랭킹. 그 다음에 버지팅 이런 식이야. 자, 의사결정 단위. 그 사업을 할 만한 단위, 주체. 뭐 X라는 조직이 X라는 사업을 한다. X, Y 이런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게 많아. A라는 수단, B, C 많아. 자, A를 하기로 했어요. A를 하더라도 사업 금액을 지금보다 줄여서 하든지 늘려 하든지 지금처럼 하든지 늘리더 하든지. 그러니까 최저 현행 증액을 다 검토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전제하에 처음 최저 쥐어 짜보고 이유가 생기면 더 주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렇게 이걸 다 모아서 부르는 말이 의사결정 패키지야, 패키지. 의사결정 항목이라고도 번역해. 의사결정 항목 패키지. 그런 다음에 이 부서는 순서를 막 정해요. 근데 이 부서에 줄만한 돈이 1조야. 그러면 1조 아래에 들어간 사업들은 감축이 돼요. 얘는 감축을 정하거든. 감축 지향. 그래서 이 부서한테 예산을 주면 되지. 버지트. 1조 주면 돼. 1조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해오던 사업 플러스
새롭게 제안된 사업들을 다 검토하는 거 해마다. 그런 다음에 순서를 매겨서 순서가 밀리면 없어지는. 자, 그러면 예산 짜는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적게 많이 들죠.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해오던 그 많은 사업을 다 해마다 검토해야 되거든. 새로운 사업도 검토해야 되고 순서 매겨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이게 연기준. 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예산 조달마다 쓰는 용어들이야. 품목, 업무량, 원가, 기능 사업 활동, 프로그램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이런 말이고. 이놈은 디시전 유니트, 그러니까 의사결정 단위 또는 패키지, 우선순위 이런 말을 좀 알아두자 이거지. 이게 예산 편성 방식이고 개혁이란 말이에요. 자, 시험 나와봤자 이만큼 알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 혹시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일부러 조금은 이게 최근 풀어놨지만 제가 나름은 이제 편성하는 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 요 교재를 읽어보시면 그렇구나라고 감은 더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많이 읽어보기. 알았죠? 그렇게 해서 개혁까지 예산을 다 봤어요. 쉬었다가 보겠습니다.